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임대차 계약을 좀 만만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민사적인 어떤 법리, 채권 법리, 물권 법리 이런 거와 곁들여서 특별법,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어떤 임차인 보호라는 특별법이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과 절충해서 해석하는 그 방법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어렵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우선 그 임대차 계약을 잘 하시려면, 임대차 계약을 잘 보시려면은 이 특별법이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임대차 계약, 민법의 임대차 편이라는 일반 법리보다도 다른 특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특별한 어떤 법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법리가 이제 우선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이 지금 내가 살피고 있는 계약이 과연 법에 어느 적용을 받느냐 하는 부분부터가 제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 보시면은 이제 헷갈립니다. 전혀 이게 딴 데서 놓으시게 되는 꼴이 돼요. 딴 데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이 법의 이제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또 상가임대차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법리, 단기임대차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법을 좀 잘 살피셔서 보시고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은 특별법, 적용 안 되는 부분은 민법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은 주거용 건물에서는 다 해당됩니다. 뭐 차임이 아무리 높더라도 뭐 다 금액에 관계없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제한이 있죠. 금액이 좀 작은 것들만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계약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민법만 보시면 됩니다. 민법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뭐 대항력이니 우선변제권이니 뭐 5년 보장이니 이런 것들은 다 금액이 작은 계약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그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다. 그러면 아예 거들떠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민법만 보시면 되니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적용 범위가 나누어지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요건 조금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관련해서는 43페이지에 이제 환산보증금이 그 문제가 되는데 이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은 뭐 월임료에 100 곱하고 임대차 보증금 더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그다음에 이 임대차 계약에서는 관리비나 부가세가 있는데 이 관리비나 부가세는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넣느냐? 관리비는 명백하게 안 넣습니다. 차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용역의 대가잖아요. 차임이라는 게 건물을 빌려준 대가인데 관리비는 별도거든요. 그거는 관리비는 건물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라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다음 부가세는 논란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서울 같으면은 화산 보증금 2억 4천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20이다. 220. 부가세 별도다. 그러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면은 220 곱하기 100, 2억 2천. 그다음에 보증금 1,000. 그러니까 2억 3천짜리 계약이죠.
그럼 임대차 보호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은 220에 22만 원이니까 242만 원 아니겠어요? 242 곱하기 2는 2억 4,200 플러스 1,000, 2억 5,200.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 적용 안 받죠. 그래서 이게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논란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부가세는 원래는 가격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가격이라 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그를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게 따지면 차임이라고 하면 부가세를 포함한 것으로 따지는 게 우리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맞을 수가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또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개보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석하죠. 부가세 별도라 그러잖아요. 법정 중개 수수료가 딱 제한돼 있는데 0. 매매 대금의 0.9% 이렇게 돼 있다면 매매 대금 10억이다. 그러면 900이죠. 그러면 900까지를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900 부가세를 끊어달라 그런다. 그럼 990 주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받아도 되느냐?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법무부에서는 별도로 받아도 된다. 그 법정 한도란 것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법무부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딱 어떤 절대적인 그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습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게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5년 보장, 상가 같은 경우는 5년 보장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자, 제가 나머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큰 틀만 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마 경매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가 있을 텐데, 대항력 우선 변제권. 우리가 경매하는데도 가장 필수적이죠, 이게. 그거 모르고는 경매가 안 되죠, 사실상. 세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항력. 원래는 지호도 똑같네요. 지호도 가불병이네. 원래 이제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집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중간에. 병으로. 거의 양수인이라고 할까요? 양수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간에 물론 계약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임차인으로서 어떤 권리 요구를 할 수 있느냐? 나 더 있게 해줘. 내 보증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대항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계약 관계에 있는 갑과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에 근거해서 언제까지 살게 해줘. 계약 끝나면 돈 돌려줘. 이런 논리가 당연히 나오겠는데 계약 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누군가 낙찰받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둘이? 아무 계약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그게 바로 대항력의 효력입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양수인은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임대차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게 대항력의 효력입니다. 그럼 대항력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대항력 가진다. 그렇게 보고 있죠, 법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인도, 이사하고 사업자 등록 이렇게 보고 있죠. 마찬가지 효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뭐 경매 관련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서 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떤 기준을. 최선순위 뭐 기준권리, 그죠? 최선순위 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냐 느리냐 그거 가지고 보통 기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 앞에 나와 있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게 뭐 가압류 또는 근저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압류나 근저당보다도 전입신고가 빠르냐 느리냐. 만약에 그거보다도 빠른 전입신고가 있으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느리게 전입신고를 했으면 대항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을 갖춘다.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사람은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임차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경매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항력의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일종의 46페이지에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4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서 그 어떤 선순위 가압류라든지 근저당 이 제한 물건이 있을 때는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이 선순위 기준권리자들의 선순위 권리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대항력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대항력을 제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가압류가 됐다. 그다음에 전입신고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단계에 있는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 선순위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낙찰 받으시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는 권리 관계가 없죠. 그냥 내보내야 될 명도 대상자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대항력의 요건을 일정 부분 선순위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서 선의의 권리자죠. 이런 사람이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걸 믿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건물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생김으로써 권리를 제한당하는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대항력을 어떤 제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그 경매가 들어갔는데 경매 도중에 가압류가 없어졌다. 가압류가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 부활이 돼요. 대항력이 제한받지 않고 부활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매 도중에 가압류가 없어지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해결하고 그냥.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럼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냐? 소유권 변동할 때까지. 소유권 변동이 언제 되죠? 경매에서? 대금 납부할 때까지 아닙니까?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 이게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지게 되면은 이게 최선순위가 되면, 맨 먼저가 되면은 부활합니다. 임대차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간혹 손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이거 있는 줄 알고 샀는데 경매 도중에 슬쩍 없어져가지고 대항력을 따앉게 된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대항력의 어떤 그 법적인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그 대항력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좀 까다로운 부분 중에 이제 하나인데 쟁점인데요. 이 가불이 이제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 기간 도중에 소유권이 이제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으로. 그러면 이 을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양수인에 대해서만,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 건물주, 자기하고 계약한 건물주죠. 계약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쟁점입니다. 근데 이 이제 문제를 두고 많은 분들은 여기서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소유자한테 받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도 맞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판례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로. 조금 메모를 해보셔도 되고요. 1번에 지금 제가 적어놨네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대항력이 없는 경우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는 뜻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주택 같은 경우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든 건물의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면 그 3조 4망일 겁니다. 아마 임대차 보호법 3조 4망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 그런 임차인은 소유권이 변동되자마자 그 3조 4망의 의미를 소유권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임대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임대인이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위는 양수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의무를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보증금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3조 4망이 적용되는 그런 계약에서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즉시 여기는 이제 없어져요. 보증금 채무를 벗어나 버리고 이 일과의 이제 계약 문제는 병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기준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 하면,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적용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소유권이 변동됐다. 라고 한들, 그 법이 적용을 못 받거든요, 결국은.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임대인이죠, 이렇게. 계약은 남아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안 되는데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데 임차인이 이걸 알고도 장기간 묵인하거나 또는 계약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월세를 주거나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나타나면 계약관계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갑이. 네.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47페이지 그 판례들 48페이지까지 판례들은 이게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적용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변동됨으로써 그냥 끝난다. 전 임대인은 보증금 채무에서 벗어난다. 라는 이제 판례를 말씀드렸고요. 49페이지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판례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이 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은 소유권 넘기면 무조건 나는 이제 임대인의 지위에서 끝난다. 소유권 넘기면 나는 끝이다. 바뀐 사람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10억, 상가 10억짜리를 팔았는데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7억만 받고 소유권 넘기는 거죠. 보증금은 이 사람이 양수인이 처리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그죠? 근데 양수인이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이 건물이 날라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덤벼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을 상대로. 계약했으니까 돈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또는 이 병이 넘겨받았는데, 좀 부실해 보인다, 이 사람이. 응? 부실해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불이타가 날라올 수가 있어요. 갑에 대해서 보증금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물어줘야 된다는 소리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면 청구를 못 합니다.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에서 상실하는 것으로 판례가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가 안 되고, 대항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차보호 적용 못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이 보증금이 나중에 내한테 이렇게 또한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기 위해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 간의 계약서를 쓰게 하고 연결시켜 줘야 돼요.